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 시장이 어제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폭을 조금은 좀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만은 이 아쉬운 부분을 현재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이 또 채워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코스닥 안에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2%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720선까지 오르면서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이지 철회한다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산업별로 반도체, 철강별로 관세 부과 의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스 흐름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산업 동향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는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도주를 찾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난해와는 좀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2024년의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쪽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쪽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물론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에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장에서 사실 큰 폭으로 내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오히려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쪽이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쪽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로 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보시고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타가 지난주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AI 캐펙스 투자 이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확한 투자 금액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사실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앞서서 저희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답에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요, 빅테크가 얼마를 투자를 하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 주고 어느 정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챗 GPT,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딥시크, 이러한 AI 플랫폼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얼마를 투자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사람들은 서비스 접근이 편리하고 내 의도에 맞는 솔루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장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자체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AI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소비자가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딥시크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딥시크 모델이 공개된 이후에 성능과 비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현재 오고 가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어떻게 지금 뭐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얼마나 들여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느냐, 지금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렴한 비용에 어찌됐던 경량화된 AI 모델을 어떻게 됐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랑 연결을 해본다면요. 인프라 기반으로 수혜를 볼 기업들에 결국에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폐쇄된, 클로즈드된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는데 반대로 딥시크의 경우에는요. 오픈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꽤나 큰 경종을 울린 그러한 이슈였는데요. 오픈소스의 생태계 경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딥시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저렴하게 골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과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크게 시작을 해서 좀 좁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저렴해진다면 누가 돈을 벌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만나봤던 그러한 질문들, 소비자가 만약에 돈을 내고 넷플릭스처럼 한 달에 뭐 $5, $6를 내고 AI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한다면은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될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차려놓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실 돈을 조금 들여서, 적게 들여서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한국 기업들을 좀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2B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플랫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AI 게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 경쟁에서 투자 규모라든지 성능 격차를 이유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딱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 그 밑에 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관련 비용이 낮아진다면 한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경쟁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만나보시죠.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하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이유는요. 이미 라마3 모델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의 서비스와 이미 접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선두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관련 기업 더존 비즈온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B2C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샘 울트먼이 방한을 해서 카카오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이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광고와 커머스 쪽에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라면서 카카오보다는 살짝 조금 더 포지티브한 그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지금까지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로 돈을 아마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만 한다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하기보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인데요. 2025년 소프트웨어 기업들 앞으로 주가 탄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도 기회가 온 듯합니다. 오늘의 시그널로는 AI 쪽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는 뉴스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 관세 유예 소식에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의 반등이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죠. 이 관세 부과 소식에 위축되었던 2차 전지주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사상 최대 호실적 기록하면서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시장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실적 열어보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4분기 실적에 더해서 올해도 호실적 기대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높아진 이익 추정치를 반영하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58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8.6% 상향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60만 원 선 이상의 목표 주가로 상향하는 리포트들 오늘 많이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IG 넥스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방산주의 동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해 매출액이 3조 2,772억 원, 영업이익 2,40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42%,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국내 방산주들 국내 재래식 무기 수출로 자금력을 쌓고 있고 첨단 무기체계 R&D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해외 수주 잔고를 잇따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산주의 성장세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힘을 받으면서 업종 전반에 훈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픈 AI SM 올트몬 방한 소식에 크래프톤 등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오픈 AI와 인연이 깊은 기업 중 하나인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가 이날 올트몬과 만나서 AI 관련 협업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카카오에서도 역시 카카오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빌더랩에 참석한 뒤 샘 올트먼이 카카오의 CEO와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 등과 함께 만남이 나타나면서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요. 동반 광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경국 네, 과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효성중공업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일단 증권사들의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4분기 매출 1조 5,7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22억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의 가이던스를 8%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실적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중공업 부문이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일단 분석이 되는데 특히나 북미 매출 비중이 20% 후반대까지 증가했고 미국 법인 영업이익률이 29% 정도까지 올라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을 리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창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국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시장 수주 대응을 위한 추가 증설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시커 관련된 충격으로 인한 전력기기들의 종목들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속 상승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MC넥스라는 휴대폰 부품업체 지금 가져와 봤고요. MC넥스는 CCM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영상 전문 업체로 핸드셋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선행 생산량 증가 그리고 전장 사업부의 이익 확대를 올해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사업부의 경우 1월 23일 공개된 갤럭시 25의 빌드업 물량 그리고 구동계 내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고객사는 전작을 상회하는 일단 판매량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선행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믹스 개선 그리고 일회성 이익 반영으로 예상을 좀 상회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25년은 연결 매출액 전년 대비 한 14% 성장한 1조 19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 정도 성장한 524억 원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3억대로 전년 대비 올해는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하권 신고객의 물량 증가도 더해진다면 MC넥스의 매출 성장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 있다. 기술적으로 장기적 하락 국면을 탈출하려는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16,000원대 저점 확인 후 최근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잡아들어 보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수급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코덱스 200을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빠진 만큼 오늘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카페24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솔리드, 네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PSK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은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은 LG전자, 4위권으로는 HMM, 3위권으로는 LG화학, 2위권으로는 크래프톤, 가장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자리하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1위권으로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삼성전자 쪽으로 강력하게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곳인데요. 기관은 매수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카오, 네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또 기관 투자자들이 카카오 계열사들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카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 알트먼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샘 울트먼이 오늘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카카오 이용자들과 협력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오픈 AI와 카카오가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카나나의 오픈 AI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카나나라는 이 AI 기술을 사실상 공개하긴 했습니다만은 카카오가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오픈 AI와 협력 소식을 밝히면서 이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TMF의 비용을 반영해서 영업 손실이 났지만은 이번 해부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10% 이상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이슈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5위권으로는 루닛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고영, 3위권으로는 숲, 2위권은 알테오젠,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재룡전기, 4위권으로는 비올, 3위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권으로는 아이지넷, 그리고 1위권으로는 PIE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유예 소식 속에 한숨 돌리는 오늘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과도한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 상황을 왜곡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관세가 유예됐다. 한 달 뒤에 또 다시 보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 문제점 되는 부분이 제가 어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제일 우선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중국보다는 주변국을 먼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중국을 쪼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트럼프가 다음이 없어서 그래요. 1기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재선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들어갔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꾸준히 압박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는 부분이죠.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하는 부분을 수용을 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금융권이 개방을 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었죠. IMF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또 더 은행권을 개방해라, 금융권을 개방해라라는 압박. 이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 이민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연휴 동안 이제 문제가 됐다가 9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 이 파나마 이제 항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영향력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이런 정도로 간다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정도가 이제 그 대미 관련해서 무역 흑자보는 3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EU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캐나다도 바로 맞대응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물려 있는 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보니까 쉽게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 있다. 후순위로 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슈는 트럼프 정권 동안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는 핑계 정도로 활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세 하락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갑니까? 라고 하셨던 분들 드디어 이주영 부회장이 2심까지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운신이 좀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 뭐예요?
손정희 소프트웨어 그 뱅크 회장하고 그리고 샘 올트먼하고 이제 삼자회담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워낙 뭐 집중을 해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제 삼성바이오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쪽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 같은 부분 계속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AI, 뭐 자율주행 점차 뻗어나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시작은 이제 로봇이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으로 이제 삼성이 다시 뛸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샘 올트먼 CEO가 방한을 했는데 뭐 카카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중소형사들도 널뛰기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말로 없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 이미 말로 없는 종목으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하다가 밀렸는데 뭐 이상할 거 없다. 여기서 2,500을 회복하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고 상승 N자형으로 가는 정상적인 패턴이 되는 거다. 그에 대해서 수급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핑계 하나 찾은 거다. 정상화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2,500 넘어서 N자형으로 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월 효과의 핵심은 코스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2월 달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길면 뭐 3월까지도 가긴 하는데 일단 2월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락 나와서 여러분들 에구머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기존에 횡보하던 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횡보하던 구간에서 730포인트 건드리다가 살짝 밀렸는데 0.5에서 1%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기존 주가로 올라오는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력하게 장중에는 거의 뭐 3%까지도 올라갈 기세를 보였는데 지금 살짝 눌려있는 모습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이런 섹터, 어떤 구간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코너가 말로 홈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구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야구 용어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 뉴욕 양키즈라는 구단에 요기 베라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포수가 있습니다. 우승도 많이 하고 감독으로도 대성공을 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야구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유명한 말들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뭐 이런 얘기도 다 이분이 하신 겁니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는데 자, 관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초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1월 끝나고 2월 시작이에요. 한 달 지났습니다. 1년 중에. 그런데 초심을 잃으신 분들 혹은 최근에 두려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시장 끝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 기조가 끝날 때까지 이 섹터들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 트럼프 관세가 목적이냐라고 하면 이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목적은 중국 길들이기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고 본인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다라고 보면은 그에 입각해서 우리가 섹터를 생각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조선, 뭐 방산, 그리고 HBM,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관련 없는 섹터들 이런 부분 많이 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엔터 콘텐츠 제가 놀고 먹는 종목들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워낙 조금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행기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비행기를 안 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유행했던 이런 섹터들 우리 다시 한번 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월 달 다시 보기 지난 종목들을 다시 보기 하면서 지금은 그럼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로 없는 시간에 다시 한번 2월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시장 솔직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연말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득점 낼 수 있는 종목 3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한미 반도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전망이 엇갈린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미국만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HBM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미국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집중이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 10만 원 뭐 중반 정도까지 10만 원 몇천 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11만 원 아래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까지 예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주가의 이 기회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용 TC본더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더욱더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뭐 이 딥시크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지나보세요.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역시나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력 수요나 막 이런 부분 얘기 나오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올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정밀기계 이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자, 하반기에 브로드컴까지 합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10만 장이었다가 14만 장까지 올해는 늘렸는데 이 14만 장이 이제 17만 장으로 해서 3만 장 더 늘렸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브로드컴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더욱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거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으로 삼성전자를 따라잡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가전이랑 핸드폰 다 해서 총 토탈에서 합친 이 영업이익을 HBM 가지고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브로드컴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마진이 커지는 3만 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한 4분기 정도 가면은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당연히 더욱더 이 TC본더 쪽에 대한 기대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오늘은 제가 전체 가져온 종목들 보면은 다 과거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리거나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꺾이지 말고 이 마음이 절대 꺾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꺾이지 말고 잠깐 쉬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기존에 매수를 못했다면 새로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이 자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Y 꼽아주셨는데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이기도 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1%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재건이라는 쪽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라고 했는데 못 끝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팩트인 상황인데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랑 다 끝난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해요.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들었는데 끝낼 수가 없는 이유는 둘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와 보상을 안 해주고 싶은 러시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제3국, 제4국들이 와서 최소한 4자, 5자, 뭐 많으면 뭐 7자회담 이상까지도 해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탄두나 포탄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자 자주국방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요즘에는 드론 중심으로 이제 하는 이런 포격이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면 뉴스에 뜸하죠.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지금 이 휴전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꾸 핵심이 뭐 딥시크로 가고 AI로 가고 CES로 가고 로봇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Y나 제가 SY 스틸텍 그리고 범양건영, 뭐 덕신 PC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 사진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입니다. 이것 또한 다
SY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쿠팡의 뭐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평택 삼성이라든지 다 SY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언제 땅 파서 철근해서 뭐 시멘트해서 차곡차곡 올립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난민들 어디 갑니까? 전쟁 중인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 이분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런 샌드위치 패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단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왔었죠. 기술력이 너무 좋고 원한다. 우리는 네옴시티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거주하는 뭐 1억 명 거주할 수 있는 곳도 모듈러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부총리 겸 이제 재건 담당 장관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고 또 핵심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2월이 중요한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3월 1일까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건 관련해서 신청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모듈러 관련 기술 관련주 쪽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집중하셔야 된다.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의 자본 비중이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 포트에는 꼭 넣어놔야 할 종목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3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K 삼양 꼽아주셨는데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발언한 이후로는 살짝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쉬어가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한미반도체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주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취임사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정권 내내 가져가는 건데 당장 급한 게 뭐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3루타 종목은 호타준족이라서 갈 때도 빨리 가고 그리고 멀리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K 삼양 같은 경우는 범LG가 인수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주환원 정책도 잘 펼치고 대주주는 안 가져간대요. 그리고 뭐 지금 드론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자폭 드론 작년에 뭐 배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드론 기술력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의 광학용 그 렌즈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좋은 이슈가 나왔고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잊고 있을 때마다 항상 짚어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볼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가득한 기업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도 좋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K 삼양 어제 시장 하락과 함께 5%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만홈런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1월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2월의 목표는 뭐다? 이 수익률이 세 자릿수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8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세 자릿수에 20포인트만을 남겨놨고요.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70포인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희망을 밝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인과 뭐 SKC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눌려 있다라고 했는데 대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50포인트 바로 앞에까지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면은 잘하면 4위권까지도 바뀔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이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쉬고 있는 종목들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이 그 순위에 있는 종목들도 바꿔가고 세 자릿수 달성하는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로 없는 종목들 외에도 뭐 1, 2, 3루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카페24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굉장히 멋지게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뭐 고민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데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55,000원 구간 여기 건드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냥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나서 그러시는 거니까 물론 조정받아도 그때 다시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겁이 많이 나면 그냥 한 차례 차익 실현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폭발했기 때문에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추세
추세 다시 한번 만들고 있고 한국화 컴퓨터도 새로 만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교육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로 홈런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페24가 오늘 장에서 10% 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 관련주 우리 말로 홈런 시간에 그동안 많이 접근해 왔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은 바로 SOS랩입니다. 자,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 철폐의 칼날도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바다 라이더 기술력을 가진 기업화로 SOS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자, 차트로 넘어가면서 보시면은 12,000원 구간에 걸쳐 있는데 살짝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00원 이하에서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1차적으로 기존에 걸렸던 14,000원 1차 목표치, 그리고 2차 목표는 18,5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뭐 2만 원도 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했다가 11,000원 회복할 때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율주행에 힘쏟을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로 홈런 종목 SOS랩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체크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그래도 반등세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력한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만 어제부터 문제인 것은 관세 관련 노이즈입니다. 여전히 좀 관세 관련 노이즈는 나오고 있고 다만 관세 관련 노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한 30분 전 즈음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10%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앞서서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본인들도 불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의 앞으로 뭐 향방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장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당장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이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고 해서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중국에 가장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물론 관세를 협상에 대한 전략 카드 중에 하나로 쓸 것이지 무작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중국 관세 부과도 연기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사용하는 관세 전략이 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 번 부과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소식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격하게 상승폭을 축소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도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예상은 했고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걸 더 싫어해요. 이게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밀고 당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거의 1분 만에 중국에서 바로 관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국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뭐 줄다리기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 내놓는 강경한 이러한 발언들이 또 시장에는 영향을 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주식시장을 또 신경 쓰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분봉을 놓고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을 앞지르고 또 주식시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앞으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AI 쪽을 좀 짚고 갈 텐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결국에는 화두는 AI인 듯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쌓는 데 중점을 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쌓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 대표 기업 뽑아보면 뭐 엔비디아 들 수 있죠. GPU를 팔아서. 그다음에 HBM, 네, 팔았던 SK 하이닉스. 근데 이게 고객에게 판 게 아니죠. 네, 기업에게 판 겁니다. 결국은 AI 학습이 필요한 기업에게 이제 팔았던 것이고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요건데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약간 판이 좀 달라지기는 했죠. 중저가 반도체를 써도 AI 학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고가 반도체가 다 무너지냐?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딥시크 같은 경우 LLM 대규모 학습 모델입니다. 결국은 오픈 AI처럼 내가 뭐 질문하면 그거에 맞게 답을 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에는 적은 시간이 필요하냐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싸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반도체를 쓰면 빨리 학습하고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를 쓰면 조금 늦게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저가 반도체의 유용성도 드러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AI가 중저가로 다 커버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고 로봇, 그다음에 위성, 뭐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고가 반도체만 쓰일 수밖에 없는 분야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고가와 중저가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B2B에서 B2C로 잘 넘어가는 기업이 성공할 건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 AI 서비스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계가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AI 스마트폰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 AI 스마트폰 시장은
이거는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대 삼성전자 대 화웨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19%, 애플이 18%, 샤오미가 14%, 그리고 중국의 오포와 비보가 각각 8%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직접 예를 들면 아이폰 16, 그리고 갤럭시 S25, 그리고 샤오미 14T 이렇게 이제 AI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기능을 보면 통역과 번역, 요약, 교정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5가 지금까지 나온 AI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브리핑이라든지 뭐 음성 명령 변환이라든지 상당히 진보된 기술들이 탑재가 됐고요. 자사의 엑시노스를 빼고 시장 선호도가 높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고요. 가격도 동결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130만 대, 역대 최대치를 찍었죠. 그래서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주가는 반도체로 움직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기존 스마트폰과는 이제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보된 기술을 발판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갤럭시 S25의 판매 추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AI 시장 쪽을 짚고 왔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는 꽤나 강력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53,6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금쪽이가 달라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좀 악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젠 다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임원 성과급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주가에 나쁘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준다는 것은 주가 관리에 임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가의 하단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 80%, 부사장이 70%, 상무가 50% 이상을 반드시 이제 자사주로 성과금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총 10조 원 자사주 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조 원은 소각한다고 했고 7조 원에 대한 향방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7조 원 자사주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과급으로 자사주가 나가게 되면 1년간은 팔 수 없어요. 그래서 물량이 이제 크게 풀리는 효과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이제 일반주로 전환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일반 주주가 받는 배당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살짝 아쉽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지급해서 성과급을 내는 것이니까 현금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있습니다만 악재가 많이 반영된 것 쪽에 저는 어쨌든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 딥시크, 우리가 몰랐었던 쇼크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누르고는 있지만 하단은 어쨌든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연기금이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2%대로 올해 목표치 14.9%를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을 살 여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연기금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 수급만 들어오면은 정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빨리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아쉽죠. 오늘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있고 상승 모멘텀이 하나만 좀 발동이 걸리면 빠른 반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지치지 말고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2024년 한 해 동안은 삼성전자의 악재를 반영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 삼성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합니다.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스타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CEO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내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함께 거론이 된다면은 주가 또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확실히 좀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관련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FSD가 네. 최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AI 분야든 FSD든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신빙성 있는 언급이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실제로 상당한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는 이제 오직 카메라만으로 FSD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상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도조에 쌓여 있고 상당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히 주행 능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코딩, 두 번째 AI인데 코딩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 뭐 주황불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입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AI로 대체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100% 학습에 의한 AI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많이 행하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최적화 경로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내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학습된 이제 자율주행차들은 주황불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주황불에서 그냥 속도를 높여서 가버려요. 왜일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황색 신호에서 안 서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호를 인식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쨌든 좀 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6월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됩니다. 이게 로보택시니까 그냥 택시구나. 네, 절대 이게 아니에요. 내 개인 차를 택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을 타는 시간 자체는 별로 안 돼요. 대부분 차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스스로 운행해서 택시 역할을 하고 다시 내 차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비용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센세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결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옵티머스를 생산 공장에 배치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뭐 로봇이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서 로봇이 투입되면 인건비를 크게 줄이고 자동차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착되는지 그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절대 낮지 않죠.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데 이것은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올해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로봇과 자율주행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인다면 테슬라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 그다음에 자율주행주들의 밸류에이션도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신기술에 따른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쪽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효율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미세 회로를 새기기에 좋고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도 필요가 없고 열에 강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만 잘 성공해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려웠었던 수율 문제를 좀 극복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이 오면 그 파운드리의 판도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파운드리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올리는 건데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를 올리는 시기가 되면 공정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뒤처져 있던 삼성이나 인텔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누가 이제 조금 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역시 최고 핵심주는 SKC입니다. 2021년에 그 자회사 앱솔릭스 출범 이후에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했고요. 작년에 미국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양 유리기판 공급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고요. 조금 더 파생해서 본다면 유리기판 패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 HB 테크놀로지나 유리기판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는 YC캠과 같은 종목군들도 유리기판주로 묶여서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에 충격이 있었던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행보가 더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샘 올트먼이 방문한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빌더랩의 참석이었습니다. 빌더랩은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 AI 워크숍인데요. 세계를 돌아가면서 열리는 이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SK와 삼성, 크래프톤의 경영진과의 만남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SK 최태원 회장과는 50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간담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서 카나나 그리고 챗 GPT의 협력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디어데이에서 카나나를 공개했는데 혁신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챗 GPT와의 협력이 확실시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리스크를 벗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2월의 첫 거래일에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식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급입니다. 올해 주차별 카카오 누적 매수 규모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금 카카오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리스크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비교해 봤을 때 3개월 전에 그리고 현재 목표 주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적 호조세와 함께 목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3개월 전 목표 주가 5만 1,000원대에서 현재 4만 9천 원대까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 9천 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의 경우에는 23년을 저점으로 그래도 영업이익률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4분기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향후 성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카나나 챗 GPT와의 본격적인 협업을 알린 이 상황에서 카나나가 얼마나 혁신적일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가 주가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큰 폭의 반등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 대답은 제한적이다.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뭐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나요? 네.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시장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상승은 제한. 삼성전자 가면 시장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 시장이 가면 삼성전자가 간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면 시장이 간다. 뭐 같은 원리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분의 의견 좀 약간 아쉽네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졌어야지 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기엔 좀 약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 이제 그
스마트폰 S25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마이크론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안 다루는지 그리고 이슈화가 안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한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 사업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죠.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이랑 가전을 이제 묶어서 DX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도체는 DS라고 하죠. 근데 이 두 쪽의 어떤 그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좋진 않은데 그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 메모리를 안 썼다라는 것은 과거 같았으면 좀 약간 성능이 떨어지거나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삼성 스마트폰인데 삼성 반도체가 안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아스럽고 삼성전자에 대한 밖에서 보는 시선이 완벽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픈AI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빼고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외에서 엄청난 급등을 한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 외에는 돈을 버는 기업이 없죠. 지금 현재 오픈 AI도 계속 적자를 지속 중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오픈 AI도 그 오픈 소스를 무료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무료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2월 18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죠.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2월 18일 날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약간 올라도 조금 나중에 산다는 생각으로 좀 약간 그냥 지켜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뭐 디램이 발열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디램을 채택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전자 그 자체만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질문을 던졌더니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선지 파트너님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나온 호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나왔다시피 이제 무죄 판결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BM3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챗GPT 개발사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오늘 만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이제 최고 경영자가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를 조금 이제 뭐 해달라라는 이제 언급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칩을 또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또 언급도 협업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발표 난 게 보니까 이제 TSMC에서 이제 그 1나노 이제 신공장을 또 대만에 또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첨단 공정 쪽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TSMC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부진은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세 가지나 나왔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지수가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수도 그렇게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적 형국이 아니다 보니 기술적으로 대략 한 5만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5만 원 사이의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5만 8천 원대의 그 레인지 안에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약 1년 만에 5배 가까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도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이 8억 2,8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월가에서 미국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7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훌쩍 뛰어넘었고요. 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14센트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11센트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팔런티어의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 가이던스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됐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8억 5,8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의 하단이었던 7억 9,900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1년간 매출액 향후 1년간으로도 37억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예상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숫자가 찍히는 AI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사업의 확장성도 크다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회사의 실적 성장이 AI 덕분이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상용화에 관한 통찰력이 이론에서 현실로 발전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팔란티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75달러에서 90달러까지 높여 잡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이미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와 상업용 매출 모두 지속적인 강력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연중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란티어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미 대세 섹터로 올라온 지 오래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 좋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ERP 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도 진행 중인 AI 클라우드 사업이 매출 인식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엠로의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SCM을 통한 통합 제품 그리고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24년 실적 턴어라운드로 성공이 된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24 역시 이커머스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유튜브 쇼핑의 연결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데 유튜브 모멘텀이 있기 전에도 이미 호실적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앞으로도 실적에 우상향이 가능할지 앞으로의 실적 발표 내용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통신주 만나볼 텐데 AI가 다 잘 가는데 SK텔레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 좀 잘 버텼는데 오히려 좋았죠. 근데 오늘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잠시 뒤에 이제 제가 어떤 근거로 왜 SK텔레콤을 좀 설명을 오늘 좀 관심주로 설명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의 1위였어요. 이제 시가총액을 봐도 그렇고 실적을 봐도 SK텔레콤이 사실 뭐 2등, 2등의 KT, 3등의 LG와 격차 상당히 심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비통신 분야를 이제 일적 분할을 했죠. SK 스퀘어를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최근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지분을 이제 취득 관련돼서 기사들이 계속 꽂히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 같았으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SK 브로드밴드를 IPO를 해서 이제 지분을 늘리는 이런 것들을 좀 했을 텐데 그냥 아예 지분을 현금을 주고 사버리는 방법을 취했죠. 태광이나 이런 쪽에서 태광, 미래에셋이 갖고 있던 지분을 SK텔레콤이 그냥 사버렸죠.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책에 2026년도까지 한 50%를 쓰겠다. 어차피 통신주, 은행주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 차익보다는 어떤 그 배당과 관련돼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지금 SK텔레콤을 왜 봐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SK텔레콤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지금 현재 통신주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KT가 될 텐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차피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두 기업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갭이 벌어졌을 때가 있어요. 갭이 벌어졌을 때 두 기업들이 어차피 주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내려오든 아래에 있는 게 올라가든 어차피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5년, 6년 사이에 지금 SK텔레콤과 KT 간의 주가가 좀 약간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는데 많이 벌어졌죠. 주가 흐름은 지금 KT가 좋은데 SK텔레콤이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미진한 부분에서 어차피 두 기업의 주가는 뭐 같은 업종 내에서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KT가 내려올 가능성은 좀 굉장히 미미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는 SK텔레콤이 오히려 KT 쪽으로 주가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스크도 없고 실적도 뭐 그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매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KT와 SK텔레콤의 주가가 눈높이 맞춰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SK텔레콤이 참 좋은 가격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만나보고 왔습니다. 뭐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KT와 SK텔레콤 통신주들 주가 흐름을 원래는 같이 하는 바 있는데 KT는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지만은 SK텔레콤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특히나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한번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넷마블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넷마블의 주가가 빠졌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보유율을 급하게 조금 늘려간 바 있는데요. 넷마블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 쪽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또 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저평가입니다. 자본 총계 이하로 시가총액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을 발생시키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이격도를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2024년에 이제 대규모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 혼자만의 이제 레벨업, 어라이즈를 이제 비롯해서 다수의 좀 인기작을 좀 선보였던 측면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었던 상황이고 올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4편의 신작을 각각 지금 또 새롭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킹 오브 파이터즈 그리고 RF 온라인, 왕자의 게임, 세븐나이츠 이렇게 이제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더 레드 피해 계승자, 7개의 대제, 몬길, 스타다이브 그리고 데미스 리본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기대작들을 또 선보인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스팀 버전도 추가로 내놓는다고 하니 2025년도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44,000원 정도 오늘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최소한의 반등력은 48,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가 대비 10% 정도는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차 눌렸을 때 45,000원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그때 재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꽤 많이 내렸어요. 네. 차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기업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 안 하셨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넷마블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44,000원대까지 최근에 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월 달만 하더라도 5만 3,000원대였네요. 5만 원. 에서 5만 2천원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급하게 빠졌고 4만 3천원대까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4만 4천원대까지 반등
나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 말씀처럼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네. 나 혼자만 레벨업도 역시나 그쵸. 마찬가지로 네. 관련해서 또 IP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넷마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에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 다 좋네요. 세 번째 기업 YG1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코스닥 412위의 기업, 시가총액 1,700억 원대의 스몰캡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YG원 한 13년 전, 14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스타즈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때 한 1년 동안 주가가 10배가 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럴 만한 자격도 있는 기업이고요. YG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좀 잊혀져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삭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원탑이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티어에 속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과거에 그다음에 좀 유명했냐면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대구텍이라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분도 있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가 있는데 IMC가 이 YG1에 지분이 있죠. 거의 2대 주주, 3대 주주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YG1이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고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졌나?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오늘 좀 약간 관심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뭐 기사나 오피셜로 나온 그런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YG1처럼 YG1 이제 코로나 때 적자를 좀 기록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흑자 턴을 해서 실적이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13년 정도 전 주가인데 그때랑 실적을 비교하는 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환율 쪽에서 상당히 좀 약간 의미가 있을 정도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인데 고환율 쪽에서 이제 어떤 고환율 관련주 이렇게 했을 때 YG는 거의 시장에서 뭐 얘기가 안 되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YG1이 특별한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실적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약간 부채는 약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시가총액 1,700억대에 머물러 있을 만한 실적과 기업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YG1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전에 좀 약간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좀 약간 그 분할 매수 기법으로 좀 모아가기 딱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YG1도 일단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YG1 13년 전에 네. 핫했던 기업. 13년 전에 약간의 좀 주식의 경력을 알 수 있는 네. 대목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90년대 인기가요를 아직도 듣고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이긴 네. 한데 YG1 말씀처럼 사실 실적도 좋고 네. 환율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 실리기 전에 계속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러한 코너가 아니면 듣기 힘들었을 기업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ISC입니다. 이번에는 박준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이 기업은 참 오늘은 강보합권 6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크게 담았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이제 12월 달에 제가 5만 5천 원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우리 목표가인 7만 4천 원, 8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터치하고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고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어떤 그런 성장력에 같이 이제 발맞춰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지난 2023년에 크게 꺾였다가 다시금 2024년에 큰 폭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데다가 이번에 이제 국가전략기술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까지 받게 되고 거기다가 HBM 및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쪽에 이 소켓을 조만간 이제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우량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6만 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한 대략 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IS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장 속에서도 좀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냈거나 혹은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을 사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같은 또 급락장에 나와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만나봤던 4가지 기업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대 오름세, 코스닥도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어제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줬다라는 점,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훈풍이 불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렇게 반등한 거 좀 다행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제가 좀 보수적으로 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이제 급반등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죠. 지금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이제는 관세 유예로 이제 워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이슈가 한 달 뒤 유예가 된 만큼 한 달 뒤로 그 불안 요소가 뒤로 이전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아직 뭐 시점은 미정이긴 하나 유럽 연합 쪽에도 지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안도하기에는 이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도 약보합권대에서 하락 마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내 증시는 완전히 지금 상승으로 좀 되돌림이 잘 나와준 상황이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도 강렬하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는 조금 화력이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 구간에서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소폭 전환됐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좀 더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죠. 2,000 종목 가까이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IT 이제 대표 종목들 역시도 동반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두드러졌었고 오늘 이제 흐름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LIG 넥스원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섹터상으로 강했었던 섹터는 방산 관련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마 섹터 단에서는 오늘 양자 관련 종목들이 1월 초 이후로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3년에서 5년 내 상용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함으로써 오늘 반등세가 꽤나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사실 실체보다는 이런 이제 말 한마디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제 의료 AI, 의료기기 쪽도 관련해서 같이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모처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중에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증시가 좀 많이 놀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찾아갈 때까지 시장 되돌림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장 흐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관세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과도하게 좀 빠졌던 우리 시장이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1%대 오름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2,400선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30포인트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8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훨씬 더 오름폭이 큰 모습 2%대 오름세 지켜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포인트 이상 올려주면서 719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좀 전환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소폭의 순매수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1,4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동향은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어제 급락세를 딛고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또 강력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빠질 때에도 AI 소프트웨어 쪽은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어제 크게 빠졌던 반도체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또 샘 얼트만이 방한하면서 관련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2,48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강세 71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는 72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코스피도 장중한 때는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코스피 2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반등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다만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기관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종가가 52,700원대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1,700원 이상 올랐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53,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종가는 52,000원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 강세. 다만 3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일제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또 어제 급락장 속에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AI 의료 쪽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샘 알트만이 의료 AI 쪽에 대한 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 3빌리언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KB금융 보시다시피 2.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사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순이익이 괜찮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선조는 3% 강세, 네이버는 오늘 0.6%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8,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에는 2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오늘 반등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급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반발 매수세 오늘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6% 넘게 상승 37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에코프로비엠 1% 상승세 1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3.6% 상승,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들 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의료 로봇을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도 5% 넘게 강세, 휴젤도 2.7% 넘게 강세 보인 가운데 삼천당제 오늘 2.8% 넘게 다시 한번 조정이었고요. 리노공업 2.8% 넘게 조정받으면서 20만 2,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클래시스는 1% 가깝게 하락세 5만 2,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다행히 반등해주긴 했지만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여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불확실성 여전히 더 커져가고 있고요. 또 미중 관세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별로 반도체나 철강별로 관세 부과 의지를 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발로 계속해서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이제 관세 이슈를 체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1기 정권 때 그런 데자뷰를 다시금 좀 겪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항상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긴 했었거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2019년도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양지수 모두 다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거래 이제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두 지수 모두 다 우리나라 오늘 지수만큼 강렬한 반등세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동아시아 지금 국가권에 있는 증시들 대부분이 지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지금 춘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증시가 또 열림에 따라서 이런 관세부가 영향을 만약에 중국 증시에서 미치게 된다면 네. 지난주에 딥시크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도 하락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했을 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중국에 또 수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자. 제가 그 여진 관련해서도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좀 더 나오게 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내일 증시에서는 보합권만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고르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증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개의치 않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결국 계속 증시의 불안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요소로서 지금 작용이 되어 가고 있고 네.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발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1월 FOMC 직후에 연준의 금리 동결을 이제 비판을 해왔다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적절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이제 행보들도 보여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선 이제 관세 부과 후 협상 이쪽 이제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외부 의견을 이제 수렴할지에 대해서 눈치를 좀 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주요 외신과 미국의 산업계 쪽에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목소리도 당연히 같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보니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상 평균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0%로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 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GDP가 감소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PC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또 중국으로의 공급망 재구축으로 인해서 네. 미국의 리쇼어링 역시도
약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워낙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해당 국가에서 이제 협상이 나중에 향후 또 이루어지게 됐을 때 관세 정책 변경과 같은 그런 이제 경로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월요일에 좀 많이 놀랬지만 이와 같은 이제 흐름들이 조금 더 제한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편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오늘 저는 방산 관련주들 뭐 LIG 넥스원 쪽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해서 네.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방산이나 조선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정권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잖아요. 그렇죠. 이들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관세 부과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섹터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와 게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 게임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관세 부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야기가 됐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들 가는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잘 가는 움직임이 아직까지 좀 이어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좀 추세 매매 관점으로 관련 섹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략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해서 참고해서 한번 수정해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재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하루 전에 극적으로 협상한 것을 봐도 트럼프는 이 관세를 무기로 확실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협상 관련해서 어떠한 코멘트들 나타나게 될지 앞으로의 흐름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안에서 잘 종목도 선별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트럼프 이제 수혜 섹터 말씀을 드릴 때 우주항공 섹터도 꽤 제가 많이 언급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0% 급등세가 맞아요.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략해볼 만한 우주항공 섹터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세트랙 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제놓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름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주항공 섹터도 트럼프 관련 또 섹터 중에서 수혜 섹터 중 하나니까 계속해서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요. 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 중심으로 설립이 된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수출 업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위성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 위성이 우리별 1호거든요. 그걸 만든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30여 년간 지금 28개 이상의 국내외 우주 프로그램에 성공에 기여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포트 찾아볼 때 워낙 이런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세트랙 I는 항상 리포트가 같이 올라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증권가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세트랙 I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성 체계 개발에 필요한 3대 핵심 기술인 위성의 이제 본체라든지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주항공 쪽 하면은 당연히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수장으로 있는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또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이 발사체를 통해서 세트랙 I가 지금 또 최근에 개발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IT라는 그 인공위성을 이 스페이스 X 쪽에다가 탑재를 해서 올 1분기 중에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트랙 I도 지금 자회사가 이제 2곳 정도 있는데 SIIS라는 곳은 인공위능 영상을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자회사 중에서 SIA라는 곳은 이런 이제 인공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자회사 쪽에서 적자들이 좀 있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스페이스 IT의 발사로 인해서 자회사 중 한 곳인 스페이스 I
아이 관련해서 이제 고해상 영상을 확보를 할 수 있는 SIIS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실적이 흑자로 제대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트레가이가 실적을 한번 잠깐 보면요. 사실 이 기업이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막 가시적으로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매출액 보시다시피 2021년도 비하면은 2024년도까지 매출액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잔고잖아요. 네. 지금 지금 현재 세트레가이의 수주잔고가 대략적으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가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이 언제든지 지금 상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런 이제 위성 발사 이슈를 통해서 다른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이의 본격적인 흑자 그 모멘텀 올해부터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트레가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신다면 지금 최근에 정배열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계속 이제 올려주는 움직임이 관측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일단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1차적인 회복세부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2024년 11월 전고점 구간대가 53,000원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를 이제 목표가로 1차 목표가 세워 나가시고 단기적으로 종목 대응하신다라고 치신다면은 45,000원 구간대 짧게 손절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드린 가격 구간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무엇보다 이제 자체 개발한 위성을 이제 스페이스 X에 탑재한다는 이슈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1분기 중 발사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적 역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창사 이래 최대 수주잔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챙겨보시고요.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45,000원도 제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트레가이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힘입어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12% 오른 2,481.44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다 2,481.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8.2원 내린 1,459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460원대를 등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인들과 AI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올트먼 CEO는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AI 반도체 및 AI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비공개 회동 이후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카카오와 공동 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카카오 카나나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 API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함께 AI 3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4% 상승세를 보인 이후 전일 종가 대비 3.33% 오른 52,7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2024년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3조 7,3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의 핵심 이익은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합한 10조 8,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수수료이익은 전년보다 15.2% 증가하며 그룹의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 일환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룹 출범 이후 최대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강력한 반등세로 거래를 마감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관세 부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도 마찬가지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이번 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